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성경 읽기에 이어서 일반 책들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시간인데요. 책을 손에 든다는 의미도 되고 귀로 듣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예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스토리와 더불어 그만의 건조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도 높이 평가받고 있죠. 해밍웨이에 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글을 쓸 때 불편한 자세를 자주 취했다고 해요. 일어서서 쓰기도 하고 몸을 찬기에 노출한 상태에서 글을 쓰기도 했다는데요. 이유를 물었더니 편안한 자세에서는 좋은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커피를 즐기고 그래서 카페에서도 자주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 해밍웨이, 그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 오늘 수많은 번역본들 가운데 그의 간결한 문체를 최대한 살려서 거의 직역에 가깝게 풀어냈다고 하는 책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정서님의 번역으로 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노인과 바다 중에 일부를 들려드릴 텐데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노인이 드디어 85일째 자신이 탄 조각배보다도 훨씬 큰 청새치를 잡게 되지요. 그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다 드디어 사로잡게 되는 그 부분부터 상어의 공격을 받는 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물고기를 본 것은 3번째 돌았을 때였다. 그는 처음에 매우 오래도록 배 밑을 지나는 짙은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의 길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이렇게 클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원 끝에 단지 30야드 밖에서 외양을 드러낸 그는 정말 그렇게 컸고 산에는 물 밖으로 나온 그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커다란 자루낫의 날보다 훨씬 높았고 검푸른 물 위에서 매우 흐린 라벤더색을 띠고 있었다. 물고기가 그것을 다시 끌어모으고는 거의 표면 아래에서 헤엄칠 때 노인은 그의 커다란 몸뚱이와 그를 휘감은 듯한 자줏빛 줄무늬를 보았다. 그의 등 지느러미는 내려앉았고 그의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는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번 선회에서 노인은 물고기의 눈과 그 주위를 구애하듯 맴도는 2마리의 회색 칠성장어를 볼 수 있었다. 이따금 그들은 스스로 그에게 들러붙곤 했다. 이따금 그들은 주랭랑을 치곤 했다. 이따금 그들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한가롭게 헤엄치곤 했다. 그들은 각각 3피트가 넘었고 그들이 빠르게 헤엄칠 때면 자신들의 온몸을 뱀장어처럼 움직였다. 노인은 이제 딱히 햇볕 말고도 그 밖에 어떤 것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물고기가 각각 평온하고 고요하게 돌 때 그는 줄을 확보했고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쓸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불러들여야만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노리려 해서는 안 돼. 심장을 노려야만 해. 침착하고 강력하게 늙으니 그는 말했다. 그 다음 선회에서 물고기의 등이 나왔지만 배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 선회에서 그는 여전히 너무 멀리 있었지만 물 밖으로 더 높이 떠올랐고 노인은 좀 더 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를 배 옆에 나란히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오래전에 작사를 준비해 두었는데 가벼운 로프로 된 그것의 줄다발은 둥근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고 그 끝은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물고기는 이제 차분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로지 거대한 꼬리를 움직이면서 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그를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최대한 끌어당겼다.
아주 잠시 물고기는 그의 옆면을 약간 돌렸다. 그러고는 자신을 곧바로 하고는 다른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를 움직였어. 노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그를 움직인 거야. 그는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끌어당기며 거대한 물고기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를 움직였어. 어쩌면 이번에는 그를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당겨라, 손아. 그는 생각했다. 견뎌라, 다리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머리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너는 결코 죽지 않았어. 이번엔 그를 제압할 때까지 당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가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때 물고기는 이물에 충분히 오기도 전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끌어당기기 시작하더니 훨씬 멀리 당겨갔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바로 하고는 헤엄쳐 달아났다.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물고기야, 너는 어쨌든 죽게 돼 있다. 너는 나 또한 죽이려는 거니? 그런다고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는 생각했다. 그의 입은 말을 하기엔 너무 말라 있었지만 당장은 물로 손을 뻗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번엔 그를 옆으로 끌어와야만 해. 그는 생각했다. 더 이상 도는 건 내게 좋지 않아. 아니야, 자네는.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자네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다음 선회에서 그는 거의 그를 끌어올 뻔했다. 그러나 다시 물고기는 몸을 바로 하고는 천천히 헤엄쳐 갔다. 네가 나를 죽이겠구나, 물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지. 결코 나는 지금까지 너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혹은 침착하고 더 당당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야. 형제야, 어서 와서 나를 죽이렴. 나는 누가 누굴 죽이건 개의치 않으마. 이제 자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내답게 견디는 법을 찾아내야지. 아니면 물고기처럼. 그는 생각했다. 맑아져라, 머리야. 그는 자신도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맑아져라. 2번을 더 선회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모르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그때마다 자신이 까무러질 뻔했음을 느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 더 시도해 봐야겠어. 그는 한 번 더 시도했고 물고기를 돌려 세웠을 때 자신이 까무러지고 있다고 느꼈다. 물고기는 몸을 바로 하고 거대한 꼬리를 공중에 흔들며 다시 천천히 헤엄쳐 떠났다. 나는 다시 시도할 테다 하고 노인은 선언했는데 하지만 그의 손은 이제 곤죽이 되었고 그는 반짝이는 것들만 제대로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정말로 까무러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다시 한번 시도할 테다. 그는 모든 고통과 남아있던 힘과 오래전 사라진 자존심을 가지고 물고기의 사투에 맞섰고 물고기는 그의 옆으로 갑자기 다가와 조용히 헤엄쳤는데 그의 부리가 거의 배 판자에 닿을 정도로 길고 깊고 넓은 은빛 자주색 줄무늬를 드러내며 끝없이 계속되는 물속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줄을 떨구어 발로 밟고는 작사를 할 수 있는 한 높이 쳐들어 올렸다가는 모든 힘을 다해 아래로 그리고 막 불러일으킨 힘을 더해 사내의 가슴 높이로 공중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의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에 옆구리 안으로 박아 넣었다. 마치 쇠에 박아 넣는 느낌이었는데 그는 그것에 몸을 실어 더욱더 박아 넣었고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밀어 넣었다. 그때 물고기가 그 안에 죽음을 품은 채 다시 살아났고 자신의 거대한 길이와 넓이, 힘과 아름다움 전부를 온전히 보여주면서 물 밖으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배 안에 놓인 위쪽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노인과 배 위로 온통 물을 뿌리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다. 노인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작살줄을 제거하고 살갗이 벗겨진 손을 통해 그것을 천천히 흘려보내고는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은색 배를 위로 한 채 뒤집어져 있는 물고기를 보았다. 작살자루는 물고기 어깨로부터 비스듬히 돌출되어 있었고 바다는 그의 가슴에서 흐르는 붉은 피로 변색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것은 1마일이 넘는 깊이의 푸른 물속의 물고기 떼처럼 어두웠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구름처럼 흩어졌다. 물고기는 여전히 은빛으로 파도와 함께 떠내려갔다. 노인은 그가 상상했던 바를 언뜻 떠올리며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 안의 말뚝에 작살줄을 2번 감고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 차리시게. 그는 이물의 널판지에 기대어 말했다. 나는 지쳐있는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이기도 한 이 물고기를 죽였으니 이제 나는 노예처럼 일해야만 하는 게야. 이제 나는 배 옆에 그를 묶을 올가미와 로프를 마련해야만 하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비록 우리가 둘이고 그를 싣느라 배를 물에 잠기게 하고 그래서 물을 퍼낸다 해도 이 배는 결코 그를 견딜 수 없을 거야. 나는 모든 걸 준비해야만 해.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다 잘 묶은 뒤 돛을 올리고 집을 향해 항해하는 거야. 그는 물고기를 옆으로 당기기 시작했다. 아가미와 입을 통해 줄을 꿰고 그의 머리를 뱃머리 옆에 단단히 매기 위해서였다. 그가 보고 싶군. 그는 생각했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어. 그는 내 재산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를 느껴보려는 이유는 아니지. 내 생각에 나는 그의 심장을 느껴보았어. 내가 2번째로 작살자루를 밀어넣었을 때지. 이제 그를 가져와 단단히 매고 그의 꼬리 부위와 다른 중간 부위를 올가미에 엮어서 배에 묶자. 일을 시작하세 늙은이. 그가 말했다. 그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나면 당장 노예처럼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러고 나서 물고기 쪽을 보았다. 그는 주의 깊게 태양을 살폈다. 정오를 많이 지나지는 않았군.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무역풍이 일고 있어. 낚싯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에 가면 그 애와 이어붙이면 될 테니. 서두르자,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반응이 없었다. 대신에 그는 이제 바닷물에 뒹굴며 누워 있었고 노인은 그에게 노를 저어갔다. 그는 물고기와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그의 머리가 뱃머리에 닿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뚝으로부터 작살 로프를 풀었고 그것으로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턱을 꿰어 주둥이 주위를 감고 나서 다른 아가미를 꿰었고 다시 부리 주위를 감아서는 2겹의 로프를 매듭지어 뱃머리의 말뚝에 단단히 메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로프를 끊어서 꼬리를 올가미에 엮기 위해 고물로 갔다. 물고기는 본래의 자줏빛을 띤 은색에서 은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옅은 자주색을 띠고 있었다. 그것들은 손가락을 펼친 한 남자의 손보다 넓었고 물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처럼 또는 순리의 행렬 속의 성인처럼 무심해 보였다. 그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노인은 말했다. 그는 물을 마신 후 기분이 한결 나아졌고 물고기가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머리는 맑았다. 저 자체로 1,500파운드가 넘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모르지. 만약 손질해서 지금의 3분의 2가 되고 파운드당 30센트로 치면? 그러려면 펜이 있어야겠군. 그는 말했다. 내 머리가 그렇게 막지는 않군. 하지만 내 생각에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할 게야. 나는 뼈 돌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손과 등은 정말 아프군. 뼈 돌기가 뭘까?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는 물고기를 이물과 고물 그리고 중간을 가로질러 단단히 매두었다. 그것은 너무 커서 훨씬 더 큰 배 하나를 옆에 매달아둔 것 같았다. 그는 줄 한 토막을 잘라 물고기의 아래턱을 그의 부리에 대고 묶었다. 물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고 그들이 가능한 한 평안하게 항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돛대를 밟고 갈고리대 막대와 활대 도구를 함께 덧댄 돛을 당겼고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고물에 반쯤 누워 그는 남서쪽으로 항해해 갔다. 남서쪽이 어디인지 분간하는 데 있어 그에게 나침판은 필요치 않았다. 단지 무역풍의 느낌과 돛의 나부낌으로 충분했다. 후린 미끼를 단 작은 낚싯줄을 던져 먹을 만한 것과 수분을 섭취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게 좋겠군. 하지만 그는 후린 미끼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정어리는 상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누런 멕시코만 해초 한 무더기를 지날 때 그것들을 갈고리로 낚아올렸고 그것을 흔들자 그 안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배의 나뭇바닥에 떨어졌다. 그것들은 12마리가 넘었는데 모래 벼룩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노인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그것들의 머리를 떼어내고 껍질과 꼬리까지 통째로 씹어먹었다. 그것들은 매우 작았지만 자양분이 많고 맛도 좋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노인은 아직 병속에 2모금의 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새우들을 먹은 후에 반모금을 사용했다. 배는 불리한 조건치고는 잘 항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팔 아래 키 손잡이로 방향을 조작했다. 그는 물고기를 볼 수 있었고 단지 그의 손을 보는 것과 고물에 기댄 그의 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실제 상황이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힘겹게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여겨지던 그 즈음 그는 그것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솟구쳐 나와 떨어지기 전까지 하늘에 고정되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어떤 엄청난 기이한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했고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비록 이제는 전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제대로 볼 수도 없었음에도 이제 그는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과 손과 등의 아픔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은 금방 나을 게야. 그는 생각했다. 나는 청결하게 피를 흘려보냈고 소금물이 이것들을 치유할 거야. 정직한 걸프만의 짙은 물은 이곳에서 최고의 치료사지. 오직 나는 머리를 맑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우리는 잘 항해하고 있어. 물고기의 입은 닫혀 있고 꼬리는 똑바로 오르내리고 있는 채로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의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워졌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중일까? 아니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는 중일까? 만약 내가 그를 뒤에다 두고 끄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 만약 물고기가 모든 위험을 잃은 채 배 안에 있다면 그 또한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묶여 함께 항해하는 중이잖아. 노인은 생각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하자. 만약 그것이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지 속임수를 쓴다는 점에서 그보다 나은 것이고 그가 내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야. 그들은 수월하게 항해했고 노인은 그의 손을 소금물 속에 흠뻑 적셨으며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 애썼다. 높은 뭉게구름과 그 위에 충분한 새털구름으로 노인은 미풍이 밤새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이것이 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상어가 그에게 달려든 것은 1시간이 지나서였다.
상어의 출현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짙은 피구름이 일마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으며 흩어졌을 때 깊은 물밑으로부터 왔다. 그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사실 아무 경고도 없이 푸른 물의 표면을 가르고 태양 속으로 솟구쳐 올라왔다.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다시 떨어졌고 냄새를 찾아내면서 배와 물고기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때때로 그는 냄새를 잃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시 찾아내거나 아니면 단지 그것의 흔적을 조차 그 경로를 빠르고 강력하게 헤엄쳐 왔다. 그는 매우 큰 청상아리로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만큼이나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태어났고 아가리를 제외하곤 전부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처럼 푸르렀고 배는 은빛이었으며 껍질은 매끈하고 보기 좋았다. 그가 빠르게 헤엄칠 때면 지금처럼 단단히 닫혀있는 커다란 아가리를 제외하면 황새치 같았는데 그는 바로 아래 표면에서 높은 등지느러미로 흔들림 없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아가리 속 닫힌 두 입술 안쪽에 이빨 줄 전부는 안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것들 대부분이 상어의 이빨처럼 보통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새 발톱 모양으로 무린 사내의 손가락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실제로 노인의 손가락처럼 길었고 양쪽 끝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닷속 모든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물고기는 너무나 빠르고 강한 데다 잘 무장되어 있어 어떠한 적수도 없었다. 이제 그는 신선한 피냄새를 맡고 속력을 올렸고 푸른 등지느러미는 물살을 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노인은 이것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상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작사를 준비했고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밧줄을 단단히 맸다. 밧줄은 그가 물고기를 묶기 위해 잘라내 쓰느라 부족해진 만큼 짧아진 상태였다. 노인의 머리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맑았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갖지 않았다. 끝이라기엔 너무 좋았지. 그는 생각했다. 그는 상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커다란 물고기를 한번 바라보았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군. 그는 생각했다.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를 잡을 수는 있겠지. 덴투소, 그는 생각했다. 내 어머니에겐 불행이구나. 상어는 빠르게 고물로 다가왔고 그가 물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그의 열린 입과 기이한 눈 그리고 앞으로 달려들어 물고기의 꼬리 위 근처 살점을 이빨을 부딪히며 씹는 것을 보았다. 상어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고 등이 드러났으며 거대한 물고기의 껍질과 살을 잡아찌는 소음을 노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상어의 눈과 코로부터 등 쪽으로 곧바로 이어진 선이 교차하는 중간의 머리 부분을 겨냥해 작사를 쑤셔 넣었다. 물론 그러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무겁고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커다란 눈과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딸깍거리며 모든 것을 삼키는 턱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곳에 뇌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노인은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피가 진득한 손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잘 벼려진 작사를 찔러 넣으며 공격했다. 그는 희망은 없었지만 확고한 결의와 철저한 적의를 담아 공격했다. 상어가 빙그르 돌았고 노인은 그의 눈이 생기를 잃은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빙그르 돌더니 두 개의 밧줄고리로 자신을 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상어는 꼬리를 철썩이고 턱을 딸각이면서 등으로 고속 발동선이 하는 것처럼 무리를 애써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꼬리가 요동쳐댄 곳은 하얗게 물보라가 일었고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다가 마침내 끊어졌을 때 몸뚱이 4분의 3이 물 위로 드러났다. 상어는 잠시 동안 수면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노인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매우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가 40파운드쯤은 해치웠군.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그는 또한 내 작살과 로프 전부를 가져갔어.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 내 물고기가 다시 피를 흘리고 있으니 다른 녀석들이 나타나겠지. 물고기가 훼손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그 물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물고기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마치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물고기를 공격하는 상어를 죽인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것도 내가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큰 덴투소를. 그리고 신은 알고 있지. 내가 큰 고기들을 보아왔다는 것을. 끝이라기엔 너무 좋았어. 그는 생각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결코 물고기를 낚지 않았고 침대 속 신문지 위에 혼자 있는 중이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인간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비록 나는 유감스럽게도 물고기를 죽였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올 텐데 나는 심지어 작살조차 가지고 있지 않군. 그 덴투소는 잔인하면서도 유능하고 강하면서도 영리했어.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좀 더 영리했던 것이고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단지 내가 더 잘 무장하고 있었던 건지도. 생각하지 말게나 늙으니.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 행로를 항해하다 그게 오면 맞서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해야만 해.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남은 전부니까. 그것과 야구 말이야. 위대한 디마지오는 내가 뇌 쪽으로 그것을 공격한 것이 마음에 들긴 했었을까? 궁금하군. 하긴 그게 대단했던 것은 아니지. 그는 생각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테니. 하지만 자네는 내 손들이 뼈 돌기처럼 큰 약점이었다고 생각지 않나? 모르겠군. 나는 가오리 가시에 찔렸을 때를 제외하곤 발 뒤꿈치가 안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수영을 하다 그것을 밟았을 때는 종아리가 마비되고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말이야. 즐거운 일들에 관해 생각하자고 늙으니. 그는 말했다. 이제 매 시간 자네는 집에 가까워지고 있어. 40파운드가 줄었으니 더 가벼운 항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해류의 안쪽 부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반복해서 벌어질지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있군.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노 한쪽 밑둥에 내 칼을 묶어둘 수 있겠어. 그리하여 그는 겨드랑이에 키 손잡이를 끼우고 아뒷줄을 발로 밟고 그것을 했다. 자, 그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건 아니야. 바람은 이제 신선했고 그는 순조롭게 항해했다. 그는 오로지 물고기의 앞부분만 지켜보았고 얼마간 희망을 회복했다. 희망을 품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그것은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에 관해선 생각하지 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죄악 말고도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충분해. 더군다나 나는 그것에 대해 납득하고 있지도 않잖아. 나는 그것에 대해 납득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믿는 건지도 확실치 않아. 아마 물고기를 죽이는 건 죄악일 거야. 그것이 비록 내가 살기 위해서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게 죄악이지. 죄악에 관해 생각하지 말자. 그러기엔 너무 늦었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이들도 있잖아. 그것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자. 자네는 어부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물고기가 물고기로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말일세. 성 베드로도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의 아버지처럼 어부였자는가 말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는 아무 읽을 거리가 없었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죄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했다. 자네는 단지 살기 위해 그리고 먹거리로 팔기 위해 물고기를 죽였던 건 아니잖아. 그는 생각했다. 자넨 자부심을 위해 그를 죽였어. 왜냐하면 자넨 어부이니까. 자넨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사랑했고 후에도 그를 사랑했지. 만약 자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죽인 건 죄악이 아니야. 아니, 그건 더한 건가? 자넨 너무 생각이 많아 늙으니.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자넨 덴투소를 죽이는 일을 즐겼잖아.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네가 그런 것처럼 물고기의 삶을 사는 거야. 그는 썩은 고기를 먹는 물고기도 아니었고 다른 상어가 그런 것처럼 그저 식욕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는 멋지고 당당했고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나는 정당방위로 그를 죽인 거야.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또한 적절하게 죽였고. 더군다나 그는 생각했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나머지 모두를 죽이는 거야. 고기를 잡는 일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를 죽이는 거고. 그 애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많이 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지. 그는 이물에 기대 상어가 물어뜯어 헐거워진 물고기 살점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는 그것을 씹었고 질감과 훌륭한 맛에 유념했다. 그것은 육고기처럼 단단하면서 즙이 많았지만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었으므로 그는 그것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매겨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의 냄새를 지킬 방법이 없었고 노인은 매우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람은 한결같았다. 그것은 북동쪽으로 조금 더 몰렸는데 그는 그것이 잦아지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노인은 그의 앞을 살폈지만 돛을 볼 수 없었고 선체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배의 연기도 볼 수 없었다. 거기에는 단지 항해하는 배의 양편에서 뛰어오르는 날치와 누런 멕시코만 해초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새조차 볼 수 없었다. 그는 2시간을 항해했는데 고물에서 쉬면서 때때로 청새치로부터 떼어낸 고기 조각을 씹으며 휴식과 힘을 모으기 위해 애쓰던 그때 그는 2마리의 상어 가운데 앞의 것을 볼 수 있었다. 아!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 말에 관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고 어쩌면 그것은 단지 부지불식간에 못이 그의 손과 나무 널판지를 꿰뚫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에 불과했다. 갈라노로군.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는 앞의 것 뒤에서 이제 막 다가오는 2번째 지느러미를 보았는데 갈색의 삼각형 지느러미와 큰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꼬리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삼날코 상어로 여겨졌다. 그들은 냄새를 맡고 흥분해 있었으며 심한 굶주림으로 멍해진 상태였기에 흥분 속에서 그 냄새를 잃었다가 되찾았다가 해온 터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줄곧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아디줄을 단단히 매고 키 손잡이를 고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칼을 매달아 두었던 노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통증으로 움츠러들었으므로 그는 가능한 부드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통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손을 부드럽게 펼쳤다 오므렸다를 반복했다. 그는 이제 그것들의 통증을 이겨내고 위축되지 않도록 단단히 오므리고는 상어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그들의 넓고 평편하고 뾰족한 삽 같은 머리와 끝이 넓은 하얀 가슴 지느러미를 보았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상어들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썩은 고기까지 먹는 놈이었는데 허기지면 배의 노나 키까지 물어뜯는 것들이었다. 이 상어들은 바다 거북이 수면 위에 떠서 잠들어 있을 때 거북의 다리와 지느러미 발을 물어뜯기도 했고, 비록 사람에게서 물고기 피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더라도 허기진 상태라면 물속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 에잇! 노인은 말했다. 갈라노, 덤벼라, 갈라노. 그들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청상아리가 달려들었던 것처럼 달려들지 않았다. 한 마리가 몸을 돌려서는 시야에서 벗어나 배 밑으로 갔고, 물고기를 획 낚아채 잡아당기는 동안 노인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쫙 재진 누런 눈으로 노인을 지켜보았고, 그러고는 반원의 넓은 턱으로 물고기의 이미 물어뜯긴 부위를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들었다. 뇌가 척수와 만나는 그의 갈색 머리와 등의 맨 꼭대기에 있는 선이 뚜렷하게 보였고, 노인은 노에 연결시킨 칼로 그곳을 찔렀다가 다시 빼어서는 고양이 눈 같은 누런 눈을 다시 찔렀다. 상어는 물고기를 놓고는 미끄러져 내려갔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물어 뜯은 것을 삼키고 있었다.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뜯어먹는 중이었기에 배는 여전히 흔들리는 중이었고, 노인은 아디줄을 조정해 배를 측면으로 흔들어 상어를 밑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 상어를 보았을 때 그는 옆으로 기대 그것을 찔렀다. 그는 단지 살을 공격했으므로 껍질이 단단해서 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더불어 그 충격은 그의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프게 했다. 그러나 상어가 머리를 빠르게 밖으로 내밀어 코가 물 밖으로 나와 물고기 가까이 이르렀을 때 노인은 그의 납작한 머리의 중앙을 정확하게 공격했다. 노인은 칼날을 뺐다가는 다시 정확하게 같은 부위를 찔렀다. 그는 여전히 갈고리 같은 아가리로 물고기에 매달렸고, 노인은 그의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아직이냐? 노인은 말하곤 척추와 뇌 사이로 칼날을 박아 넣었다.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일격이 가해졌고 그는 연골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 칼날을 상어의 아가리 사이로 밀어 넣었다. 그는 칼날을 비틀었고 상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질 때 말했다. 가거라 갈라노야. 1마일 깊이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 네 친구에게나 가봐. 어쩌면 내 애미일지도 모르겠지만. 노인은 칼날을 씻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디줄을 찾아서는 돛을 활짝 펼쳤고 배를 원래의 진로로 향하게 했다. 녀석들이 고기의 4분의 1은 뜯어간 게 틀림없어. 그것도 가장 좋은 부위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군. 결코 그를 낚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모든 게 안 좋게 되어버렸어. 그는 말을 멈추었고 이제 물고기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피가 빠져나가고 파도에 씻긴 물고기는 거울의 뒷면 같은 은빛을 띠고 있었고 그의 줄무늬는 아직 보이고 있었다. 내가 지금에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정말 미안하다, 물고기야.
이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칼이 묶인 것을 보고 잘려진 데가 있는지도 살피자. 그러고 나서 자네 손도 제대로 만들어 두어야겠지. 아직 저놈들이 더 많이 몰려올 테니 말야. 칼을 갈 숫돌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노 밑동에 묶여있는 것을 살피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가져와야만 했는데. 자넨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야만 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자넨 가져오지 않았고 늙으니 이제 자네가 가져오지 않은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있는 걸로 무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자넨 내게 훌륭한 조언을 참 많이도 하는군.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것도 이제 지겹군. 그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팔 아래로 키 손잡이를 잡고는 양손을 물속에 담갔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말했다. 이제 배가 많이 가벼워졌어. 그는 물고기 아래쪽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낚아채고 당길 때마다 고기가 뜯겨 나갔다는 것과 이제 그 고기는 모든 상어들을 위해 바다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처럼 넓은 자국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겨울 한철 사내 하나를 먹여 살릴 물고기였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런 생각 마시게. 그냥 쉬면서 남겨진 거라도 지키기 위해 자네 손을 회복시키는데 애쓰게.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는 물속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게다가 많은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상처도 없어. 피가 나고 있으니 쥐가 나지도 않겠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 상어들을 기다리도록 하세. 정말 이게 꿈이었다면 좋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겠어? 좋은 쪽으로 풀려갈지.